안녕하세요. 저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이혼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연애 땐 저에게만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자기 가족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와 찾던 중 부동산 계약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무렇지 않게 깜빡하고 얘기 안 했구나. 내 동생 집 사줬어. 시모를 닮아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집을 사줬다고 하니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신혼집 잔금을 치르러 갔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는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입 밖으로 꺼낸 말에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 차 안에서 부동산 계약 서류 말고 제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남편이 돈 한 푼 쓰지 못하게 됐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 남남이었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런 관계가 되어 괴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하나뿐인 딸인 신우는 시어머니랑 하는 짓이 판박이라 더 소름 돋게 싫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시댁에 효도를 하지 않으니 자기가 대신하는 거라면서 엄청나게 자기 식구들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안 모시는 거 그거 불효야. 알아? 세상에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는 너 혼자일 거다. 다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남편은 시댁에 가서 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안 자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가진 돈 탈탈 털어 집 사는데 올인했습니다. 식장도 다른 거 안 따지고 밥 잘 나오는 곳으로 싸게 예약했고 신혼여행도 생략하려다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고 끝이었죠. 살면서 돈 모아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자는 약속을 하고는 남들 사는 거 보며 부러워하기보다 저희 형편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정과 시댁은 다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친정은 차를 타고 가면 15분에서 20분 거리로 가까웠고 시댁은 30분 정도로 친정이나 시댁이나 집에서 모두 가까운 편이었죠.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친정이 가까워도 못 가게 되고 시댁에 더 신경 써야 할 거야. 이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 타면 금방인데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왜 못 가게 된다는 걸까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간 남편과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나서 시댁에서 툭하면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시댁에 가보면 별거 없었어요. 그냥 시댁 식구 모여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같이 TV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가까이 사니까 얼굴 자주 보고 밥 먹고 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차피 평생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친해져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시댁에 자주 가다 보니 점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도 느꼈지만 남편은 정말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모를 닮았더라고요. 시댁에 자주 가서 보니 시모가 정말 알뜰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그토록 자린고비인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본인이 아껴 쓴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도 강요를 하시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바닥이 너무 찬데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넌 춥냐? 네, 좀 추워요.
보일러 좀 틀까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안방에 전기장판 틀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따스워. 결혼하고 한겨울에 시댁에 가면 바닥이 냉골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추웠어요. 집에서 외투를 입고 장갑까지 끼고 있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양말 두꺼운 거 신고 내복 입으면 괜찮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춥다고 그래?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왜 유난이에요? 시모가 한마디 하면 옆에서 신우가 두 마디 거들었습니다. 시모는 한겨울에 전기장판만 들고 생활하실 정도였는데 딱 보니 많이 낡았길래 온수매트를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시시콜콜 전화하셔서 남편이나 제 안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는지, 겨울에는 보일러를 얼마나 틀었는지 물어보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아끼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 외투를 입고 춥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곳에서 돈을 아끼고 집에서만큼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난데 코드 뽑고 나왔어? 코드요? 전기 코드 말이야. 안 써도 코드가 꼽혀 있으면 전기세 나오는 거 몰라? 아, 네, 뽑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맞는 말씀이어서 저도 네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세 말고도 시모는 쓸데없는 건 사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딱히 없어요. 왜요? 필요한 거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얻어다 줄게. 괜히 사지 말고. 사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얻어다 주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물어봤는데 엄마가 한번 나가면 이것저것 뭐 얻어오시고 그래. 아니, 어디서 얻어온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을 통해서 안 쓰는 물건을 받아오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저한테 종종 전화하셔서도 어디서 뭐 얻어왔다고 자랑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지혜야, 너 주전자 필요 없냐? 저희 주전자 있어요, 어머님. 그래? 내가 미용실 갔다가 하나 얻어왔거든. 이게 안 쓴 거라고 하면서 주길래 집에 와서 보니까 새 거야, 완전. 그래서 너 필요하면 주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내가 써야겠다. 네, 그러세요,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저렇게 자랑하듯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아껴야 잘 산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좀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요. 시댁에 가면 온갖 곰을 주워다가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면 가져가라고 주셨습니다. 이건 남편도 너무 싫어했어요. 아, 엄마! 이건 저희 집에도 다 있는 거라서 주시면 집만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거 좋은 건데. 그럼 너네 쓰던 거 놔주고 이거 가지고 가. 아니에요. 저희는 쓰던 게 더 편해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알았다. 내 친구나 갖다 줘야겠다.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물건을 어디서 주워오시는 건지 집안에 물건이 가득했는데요. 시모 말대로 박스는 오래되어 보여도 내용물이 새 것처럼 깨끗한 물건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 어디서 가져온 건진 모르겠는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시모가 이렇게 아끼고 사시는 게 저도 배울 점이라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설거지를 할 때도 한 바가지만 물을 받아서 하셨거든요. 결혼 초 그걸 보고 기함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물을 아끼더라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땐 시모에게 제가 대신한다고 한 적도 많았네요. 그런데 그마저도 속 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너 무슨 설거지 하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써? 그래도 어머님, 세제는 제대로 헹궈야죠. 여기 물 받아서 한 번만 헹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 제가 물을 많이 쓸까봐 어머님은 제 옆에 서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결혼 후 어느 주말 시모 생신이라서 시댁에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나가서 밥 사 먹는 걸 싫어하셔서 시댁 가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당연히 설거지는 제가 했죠. 제가 해야 속 편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몸이 좀 약하신 편이었습니다. 무슨 지병이 있는 건 아니었고 심하게 마른 편이었죠. 그래도 잘만 다니셨어요. 암튼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선풍기가 있어도 틀지를 않으시니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에어컨 한 대 사드릴게요. 벽걸이 작은 거 하나 달면 어떠세요? 싫어. 왜요? 괜히 전기세만 많이 나오지. 요즘은 벽걸이는 전기세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선풍기로 힘드세요. 나 이러고 평생 살았는데 뭐 더우면 찬물로 씻고 나면 시원해. 이런 환경에서 남편이 자랐으니 당연히 남편도 시모와 똑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따로 나와 산 기간이 좀 있다 보니 그래도 돈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물론 평소에 쓸데없는 물건 안 사고 돈에 좀 예민한 편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의 영향이 없진 않겠다 싶었는데요. 나가서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은 원래 못 마시고 담배는 비싸기도 하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뭐하러 피우냐고 하더군요. 이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살다 보니 평일엔 시댁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그걸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신우는 회사가 멀어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시모가 혼자 계시니 자주 찾아뵈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 어디야? 아직 퇴근 전이야? 나 방금 집에 왔는데. 나 지금 엄마 집. 시댁이야? 금방 갈 거야? 야근이 없는 날은 남편이 저보다 집에 먼저 오곤 했습니다. 집에서 남편 직장까지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시댁에 가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꼭 한마디씩 했어요. 좀 서운하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엄마가 남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좀 신경 쓰라고. 내가 왜 이렇게 엄마 집에 자주 가겠어? 나도 이러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 시댁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말한 적도 없었고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간다고 뭐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요. 남편은 자주 갈 땐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시댁에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더 피곤하니 주말에는 가서 편하게 자고 오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잠은 꼭 집에 와서 잤습니다. 사실 본인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부러 저 보라고 저러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자주 갔고 평일엔 회사 일로 피곤하니 안 갔지만 그래도 기념일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가 문제로 남편과 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합가야? 우리 엄마가 싫어? 좋고 싫고 그런 걸 떠는 아니, 내 친구들 보니까 홀어머니 모시고 살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내가 이러겠어? 엄마 혼자 사시잖아. 안 불쌍해? 솔직히 불쌍한 생각이 왜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마르셔서 약한 편이긴 했으나 그래도 건강하시고 여기저기 잘만 다니시는데 대체 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네가 우리 엄마 안 모시는 거 그거 불효야. 알아? 갑자기 왜 이래? 전에 나한테 학교 얘기한 적 있었어? 내가 우리 집에 그렇게 자주 가는데 눈치가 없는 거야?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자주 가는 거 아니냐고. 언젠가는 어머님이 더 나이 드시구나 하면 모시고 살아야 하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같이 살자고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세상에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는 너 혼자일 거다. 뭐? 다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대체 넌 왜 그래? 그날 이후 남편은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화난 척하면 제가 자기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한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좀 다툰 것도 아니고 합가라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에게 짜증만 내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저는 회사에서 점심은 뭘 먹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곤 했는데요. 아, 힘들어. 말할 기운도 없다. 나 잔다. 이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제가 동네 산책이라도 하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들어오자고 했더니 평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주말에는 나 좀 내버려 둬라. 좀. 아니 왜 화를 내? 너도 알잖아. 내가 퇴근하고 엄마네 들렀다가 집에 오는 거.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런데 주말에 너까지 일해야겠어? 사실 이때 제 기분은 남편이 저와 말하기 싫어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편은 힘들만 했습니다. 평일엔 정말 얼굴 보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좀 가라고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저러니 속은 좀 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늘 신혼 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혹시나 남편에게 권태기가 온 건가 싶었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고 그래서 한동안 남편의 말대로 내버려 뒀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회사는 왜?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봐. 뜬금없이 회사에 대해 물어보니 황당했지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회사로 이직한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힘들다고만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듣고 싶어 하던 답변이 아니어서 그런지 더 이상의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뒤에서 어떤 차가 빵빵하길래 뒤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댁 안 갔어? 얼른 타.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같이 오는데 집까지 얼마 남지도 않아서 둘이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는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아니, 차 키 들고 어디 가? 아까 자기 차에 내 핸드폰 두고 온 것 같아서 금방 갔다 올게. 그래서 저는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차 안을 살펴보니 핸드폰이 없길래 자리에 앉아서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혹시나 떨어뜨려서 뒷좌석으로 굴러갔나 싶어 뒤쪽도 살폈는데 무슨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싶었던 저는 바로 열어봤고 확인해 보니 그건 부동산 계약 서류였습니다. 그 계약의 계약자의 이름은 신우 이름이었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대충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댁에 돈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집을 계약했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날 핸드폰을 바로 찾았지만 차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이 부동산 서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어. 어디야? 아직 차야. 아니, 핸드폰을 찾았으면 바로 오지. 거기서 뭐해? 이제 올라갈 거야. 끊어. 저는 집으로 올라가자마자 남편에게 부동산 서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차에서 뭘 했길래 이제 와? 핸드폰을 늦게 찾아서. 그런데 이건 뭐야? 사실 차 안에서 다 살펴봤는데도 남편에게 모른 척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 깜빡하고 내가 얘기 안 했구나. 그거 내가 우리 희용이 집 사준 거야. 뭐? 집을 사줘? 어. 무슨 돈으로? 무슨 돈이긴 내 돈이지. 그리고 내가 뭐 자기한테 내 동생 집 사주라고 했어? 아님, 돈 보태라고 한 적 있어? 왜 이렇게 난리야? 난리가 아니라 아무리 자기 돈 쓰는 거라고 해도 집을 사주는 문제는 당연히 나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동생, 회사 기숙사에서 저러고 사는데 진작에 집 사줬어야 하는 거 이제 사주는 거잖아.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러면서 남편은 저한테 속이 좁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계약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차에 오래 머물다 온 거였습니다. 차 여기저기 살펴보다 바닥에 뒹굴던 립스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부동산 서류 계약서에 대해서만 물었던 거였습니다. 괜히 립스틱에 대해 물었다가 제가 또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 모르게 신우한테 집을 사준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상상도 못한 외도라니 기가 막혔죠. 이날 밤 제가 의심하는 게 정말 확실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결혼하고 한 번도 몰래 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저도 일하고 들어와 피곤해서 자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을 안 자고 TV만 보던 남편은 급기야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겨우 흔들어 깨워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들어가서 자. 어, 음, 들어가서 자라고.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 요즘 너무 피곤하네. 나 먼저 잔다. 그래. 그렇게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따라 들어가 옆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코까지 고는 남편을 보고는 몰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뒤척이더라고요. 혹시나 잠에서 깰까봐 저는 다시 핸드폰을 조용히 갖다 놨고 잠시 뒤 남편이 일어나자 저는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저도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그게 잘된 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전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는데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싶었던 저는 손을 뻗으려다가 남편이 깨는 바람에 다시 자는 척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회였어요. 실눈을 뜨고 보니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부터 찾아서는 패턴을 풀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의 잠금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전날 부동산 계약 때문에 좀 다퉜던 저희는 아침에도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없이 출근을 했는데요. 저도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돈으로 신혼집을 사준다는 건지 궁금했고 또 그 립스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날부터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온 저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집에 오는 날이 손에 꼽았기 때문에 이날도 늦으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저녁 8시가 넘어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런데 그 노트북은 뭐야? 집에서 일하려고 가져왔어. 일이 많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날 남편은 거실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을 열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못 보는구나 싶었던 저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는데요.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새벽 2시였고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았는데 손에 꼭 쥐고 있더라고요. 겨우 손가락을 펴서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된 저는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패턴이 안 맞았습니다. 분명 전날 아침에 남편이 잠금을 푸는 걸 봤는데 직접 하려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핸드폰은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가져다 놓고 또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나 싶었던 저 순간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저녁 내내 일을 하면서 톡으로 작업한 파일을 전송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어보니 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기회다 싶었던 저는 급하게 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목록을 살펴보다 그 립스틱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됐습니다.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남편이 본인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촉이 왔지만 설마 했습니다. 설마 바람은 아니겠지 내심 바랐나 봅니다. 그런데 이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들어맞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회사에 대해 물었을 때 저와 일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정작 제 말은 다 무시했으면서 톡을 보니 남편은 이 여직원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걸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직원에게 더 공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톡으로 온 카드 승인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점심도 굶을 때가 많다고 했으면서 카드 내역을 보니 매일 꼬박꼬박 좋은 식당에서 결제한 걸로 뜨더군요. 결제 금액을 보니 혼자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날 통 내용을 살펴보던 저는 더 이상 남편 인생에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나가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남편이라면 저 역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저는 그 기간 동안 노트북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해? 보면 모르냐 일하는 거. 말 시키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 피곤해서 어떡해.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며칠 뒤 저는 남편 핸드폰의 잠금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냈고 새벽에 남편 폰을 들고 나와 통화 기록과 문자 그리고 사진첩까지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권태기가 왔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도 했었고요. 연애를 좀 오래 하고 결혼해서 신혼도 짧은 편이었는데 결혼하면 누구나 권태기는 오는 법이니까 남편도 그런 시기가 찾아왔나 보다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지나간다고 해서 때로는 답답해서 말하고 싶어도 참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동안 참 바쁘게도 살았더라고요. 퇴근하고 시댁에 갔다고 한 건 전부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랴 바람 피우랴 그리고 시댁 들리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 집에 오면 매일 피곤하다고 하품이나 하고 있고 누우면 잠들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남편이 어떻게 마련하기로 한 건지
그 이유도 제가 알아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잔금을 내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 일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기까지는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찾아보니 저처럼 혼자 소송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 혼자선 어려웠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데 가처분 신청이 뭐냐고요? 남편이 신우 집을 사주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던 저는 핸드폰을 뒤지다 돈이 나올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 명의 건물이었어요. 건물이라고 하기도 모호한 게 정말 작은 건물이었는데요.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 그 건물에 들어간 제 돈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우리가 건물 살 돈이 어디 있어? 대출 받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사자는 거야? 어, 정말 괜찮아. 내일 나랑 가보자, 어? 남편이 말한 곳은 회사 근처에는 정말 작은 건물이었는데 금매로 나온 거라 남편의 말대로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닮아 아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시모처럼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꽂힌 곳에는 어떻게든 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계약금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빈 건물이라 리모델링 싹 하면 식당이든 뭐든 들어올 거라 기대하던 남편이었는데요. 좀 더 고민해보자고 하던 제 말과 달리 남편이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남편 명의 건물이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지만 예상과 달리 문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러게 계획대로 척척되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이상하네.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고 큰 건물도 많고 도로변인데 왜 문의가 없지? 부동산 회사는 뭐라고 해?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지 뭐. 남편이 처음에 큰 소리 쳐놓고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게 되자 결국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건물을 처분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대출금을 갚았고 작은 카페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입지가 좋아서인지 건물은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카페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 다음은 식당이 들어오고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은 줄었고 현재 그 건물은 처음 샀을 때보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처분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처분해서 받을 돈으로 신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내려고 한 거였죠. 아무리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제 지분도 상당했는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동산에 내놓은 걸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해당 건물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신우 집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남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남편이 겨우 사정해서 날짜를 맞춘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잔금을 치를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 그 문자를 보고는 그 건물엔 제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는데요. 찾아보니 방법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빨리 처분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제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들은 내용이
바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가능한데 소송을 하기 전에도 신청해 볼 수 있거든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들어보니 당연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지 법원에서는 알 수 없으니 확실한 소명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증거는 필요했지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톡과 문자 내용까지 남편이 현재 외도 중이고 이로 인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신청 이유나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정 명령서가 온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명령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절차 역시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는데요. 법정 요건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급하다고 바로 결정문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요. 남편 역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이날은 신우집 잔금을 치르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서 오후 2시가 좀 넘는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야, 박지! 너 무슨 짓 한 거야?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건물에 무슨 짓 했냐? 아, 그거. 그런데 어째서 그게 네 건물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 건물이지. 너 때문에 지금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날리는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이날은 또 마침 부서 회식이라 끝까지 남아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마치 미치광이처럼 발광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깜짝이야! 아, 왜 소리를 질러? 오늘 부서 회식 있었어. 일 망쳐놓고 회식을 가? 와,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네. 남편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는 열받았는지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했는데요. 이날 집에는 시모와 신우도 와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건물 못 팔게 막았다며? 네, 네가 뭔데? 아직 이혼 전이니까 어머님 며느리네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빨리 저거 취소해. 가처분인지 뭔지. 못해요. 그리고 안 해요. 제가 왜요? 언니 때문에 오늘 부동산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겨우 사정해서 날짜 미뤄뒀으니까 이거 빨리 취소하든가 하라고요. 그거야 아가씨 사정이고요. 저는 남편이 아가씨한테 집 사준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뭔 소리야? 내가 말했잖아. 그게 얘기해 준 거야? 통보지? 그것도 내가 부동산 계약 서류 발견해서 물어보고 나서야 말해줬잖아. 어쨌든 이날 시모와 신우는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했고 특히 시모는 명의가 자기 아들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제가 욕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 얘기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시모의 말에 남편도 똑같이 말했죠. 너 정말 이혼을 당해야 정신 차릴래? 뭐? 이혼 소송이라도 하려고? 못할 건 뭔데? 그럼 해.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어. 제가 아주 여유롭게 대답을 하니 남편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먼저 할 수 있나? 내가 알기론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누가 유책 배우자라는 거야?
나? 내가 왜? 왜긴 왜야? 너 바람 피웠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 우리 아들한테 여자 있다고 우기는 거냐? 우기긴요. 제가 어머님 아들인가요, 우기게? 뭐야?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왜 말을 못해? 네가 바람 피우고 있는 상대가 이선주라고. 니네 회사 여직원이라고 왜 말을 못하냐고? 뭐? 이날 남편은 제가 회사 여직원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입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쪽팔린 건 아는 모양이었죠. 자기 엄마와 동생 앞에서 이 사실을 들켰으니 얼마나 개망신이냐고요. 시몬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이 돈도 벌어오고 자기 닮아서 알뜰하다고 이런 남자가 세상 어디에 있냐며 저한테 복이라고까지 했는데요. 외도가 사실인 게 밝혀지자 시모나 신우도 결국에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아끼라고 하더니 정작 그 여자한테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선물도 많이 사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화가 안 나요? 거기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가씨한테 집 사준다고 계약까지 해버렸는데 제 속이 어땠겠어요. 어머니하고 합가도 안 하는데 이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아주 큰 소리를 치던데 왜 지금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일단 형이 너 엄마 모시고 집에 가. 싫어. 내 집 해결해줘야 가지. 야, 너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일단 가. 내가 전화할게. 아, 빨리 가라고! 그렇게 시모와 신우는 등 떠밀려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해? 미안해. 미안하긴. 네 말대로 이혼하면 돼. 어? 네 말이 맞더라. 뭐가? 네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제 알았냐라고. 생각해보니까 너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가서 회사 일하랴 여자도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어머님도 챙기고 동생까지 챙기고 사느라 얼마나 바빴어? 저기, 지혜야.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내가 잘못했다. 싹 다 정리할게. 어? 대신에 잔금은 치르게 해주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우리 곧 이혼할 건데. 그리고 이혼 안 하더라도 난 네 동생한테 집 사주는 거 동의한 적 없어. 앞으로 기대해. 소송 시작되면 더 바빠질 거니까. 너 열심히 사는 거 좋아하잖아? 한번 열심히 해봐.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외도하고 가정 파탄 낸 사람도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재산까지 받아가는지. 이게 참 별로였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대신에 최대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멈출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는 매일같이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전이라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었는데 한 집에 있는 그 자체가 짜증나서 빨리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너 회사에다 말할 거야? 누구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안 그래?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 찾아가서 둘이 무슨 사이인지 다 밝히고 싶은데 그건 참을게. 그런데 제가 굳이 힘들게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문은 퍼졌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직원들이 좀 있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알고는 눈치껏 그 여직원 때문이라 생각했는지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너 말 안 하기로 해놓고 1억이냐? 뭔 소리야? 회사에서 다 알게 됐다고. 내가 너네 회사 찾아갔어? 아니 무슨 전화라도 했어? 네가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 탓 말고 네 탓을 해. 상간녀 소송을 당한 그 여직원은 회사에 난 소문 때문에 일주일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가 도저히 출근할 수 없었는지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이직한 회사라 그 회사에서 나오면 다시 회사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는 그렇게 버텼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소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 놈과 이혼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당연히 두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재산 분할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 잔금은 날짜가 지나버려서 결국 치르지 못하게 됐는데요. 한번 날짜 조정을 해줬음에도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 전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었죠. 결코 한 집에서 같이 못 산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혼 전 저와 같이 살면서도 전 시댁에 자주 갔지만 혼자 자고 온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 집에서 자기 엄마 잔소리를 들어가며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다 전신 후의 원망까지 들어야 했으니 전 남편은 본인 행동에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찾아왔죠. 다 끝났는데도 그 얼굴을 다시 보니 짜증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나서 친정에 들어와 살면서 혼자 살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친정 근처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찜질방에 가서 따뜻하게 몸도 지지고 식혜도 마실 생각에 기분 좋게 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러네. 엄마도 목욕탕만 몇 번 왔었지. 찜질방은 오랜만이야. 자주 와야겠다. 자, 식혜가 왔어요. 어우, 시원해. 그런데 동욱이가 요즘 네 안부 묻더라. 그래? 걔 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지 않아?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 네 소식 듣고는 미국 가기 전에 만나고 싶다고 했대. 동욱이라는 친구는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엄마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 한국에 있으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며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그 친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에 누워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는 제 이름을 부르길래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뭐야? 야, 박쥐! 네가 왜 여기 있어?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제 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누워있었더라고요. 너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만날 생각을 하냐? 어? 야,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처럼 이혼도 하기 전에 몰래 뒤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고 남자 좀 만나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사실 연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 친구로서 얼굴이나 보려고 했었는데 전 남편이 어이없게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그냥 저렇게 말해버렸죠. 전 남편은 자기 엄마 집에서 지내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지 찜질방에 와서 잔다고 했습니다. 직구할 동안이라고는 했지만 신세가 참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 소송했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 전 남편한테 욕 한 번 못 해준 게 그렇게 한이 된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이 기회다 싶으셨는지 아빠는 전 남편을 보고는 앞으로 이 동네에서 한 번만 더 보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여기 찜질방이 아버님 것도 아닌데 왜 그럼 마주치더라도 앞으로 내 딸한테 아는 척하지 말게. 알아들었나? 그런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딸이 남자 만난다고 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만나라고 부추기시고. 뭐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내 딸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그 따위로 살 거면 왜 결혼했나? 그래놓고 내 딸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냐? 아깝나? 아마 누굴 만나든 자네보단 낫겠지. 남 인생 상관 말고
자네나 똑바로 살게.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말 걸면 여기 직원한테 말해서 내쫓아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저도 돈 내고 들어온 손님인데.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쥐한테 말 좀 하는 게 뭐 어때서요? 결국 저와 아빠는 카운터로 갔고 CCTV 돌려보면서 전 남편이 제 몸을 툭툭 건드리며 말한 영상을 보고는 우리 이제 부부도 아니고 남인데 이렇게 내 몸에 손대도 되는 거야? 이거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있어. 앞으로 마주쳐도 제발 아는 척 말고. 알아들었어? 여기서 한 번만 더 손 넘으면 알지? 전 남편은 이날 자기가 먹던 삶은 계란이랑 음료수를 하나 챙겨서 정말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든지 저라면 당장 나갔을 텐데 그 정도로 집에 가기 싫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과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찜질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이젠 완전 남이니 뭐라고 살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제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인생 긴 만큼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열심히 살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랄게요.